너무 화가 나서 안 부서지는 것만 던진 적 있어요. 곰돌이 막 저 머리 감다가 가끔 악 소리를 질러요. 나민이 너 왜 그런 쪼크를 던졌어? 저는 우리 집에서 제가 사순이에요. 인간 나민애를 위해서는 단 5분도 못 썼네. 저는 저한테 잘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집에서 제가 후순이에요. 4번째 순번이에요. 우선 아들하고 딸 1등, 1순위, 2순위고요. 그 다음에 남편 챙겨줘야 되니까 3순위고 제가 4순위예요. 그리고 직장에 가면 또 내가 맡은 학생들 나한테 왔잖아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또 1순위가 돼요. 나를 위해서는, 인간 나민애를 위해서는 단 5분도 못 썼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드는 날들이 되게 많아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항상 타임푸어고 시간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나한테는 하나도 못 쓰는 걸까? 그런 날이 반복이 되면 저는 뭔가를 좀 쓰고 싶어져요. 나한테 말을 좀 걸어주고 싶어요. 뭐부터 쓸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시작을 해서 글을 쓰는데 쓰다가 꼭 울어요. 근데 울고 나면 이렇게 조금씩 쌓여 올렸던 그 힘든 찌꺼기가 조금 내려가요. 내려가서 나올 때는, 그 방에서 나올 때는 눈은 조금 부어 있는데 좀 행복한 마음으로 나와요. 이게 일종의 정신적 디톡스 과정이 돼요. 우리도 일상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뭔가가 자꾸 쌓여요. 그럴 때 그냥 코를 팽팽 푸시면서 눈물을 팡팡 흘리면서 나를 위한 글쓰기, 나를 들여다보는 글쓰기를 하면 디톡스가 됩니다. 화를 덜 내요. 저 어때 보여요? 집에서 화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안 부서지는 것만 던진 적 있어요. 곰돌이 막 도마로 막 바닥을 막 쾅쾅쾅 막 너무 화가 나서 막 정해놓은 침대 사이즈에 내 팔다리를 늘려서 맞추는 상황이었어요. 이 정해진 거를 다 처리를 해야 되고 임무를 완수를 해야 되고 아이들도 완벽하게 돌봐야 되고 성과도 직장에서 정말 빠지지 않게 해야 되고 글도 남들 보기에 다 그럴듯하게 내야 되고 모든 것에 다 맞추려고 하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사회적으로는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너덜너덜했던 것 같아요. 그게 나한테 막 분노, 상대방에 대한 쉬운 분노로 나타났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누가 제일 큰 피해자냐? 우리 남편. 근데 정말로 에세이 쓰면서부터 그 에세이의 방에 들어가서 눈물 콧물 다 빼고 들어오면 내가 얼굴은 퉁퉁 부어도 헤헤 하고 해맑게 나오거든요. 그 이후로는 남편하고 훨씬 덜 싸워요. 그리고 저는 뭘 해야겠다라고 하는 강박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일 잘하고 열심히 살고 하시는 분들은 해야지, 이걸 해야만 해라고 하는 어떤 강박 같은 게 분명히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너그러워졌어요. 안 해도 돼. 안 할 수도 있지. 잘하면 좋은 거고. 내 어렸을 때 늘 저를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했는데도 그때 더 열심히 하지 그랬어. 그때 어디를 가서 그 프로그램 연수를 듣지 그랬어. 그때 네가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그때 뭘 샀으면, 뭘 투자를 했으면, 그때 유학을 갔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모든 생각이 다 나를 뾰족뾰족 찔렀던 것 같아요. 근데 글을 쓰면요, 오늘 나한테 집중 안 할 수가 없어요. 과거의 미래에 대해서 불러오는 것도 오늘의 미래 안에 있는 거를 보는 거거든요. 내 글과 오늘 미래의 생각과 거기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오늘의 미래하고 잘 살기. 뭔가에 대해서 쓴다는 거는요, 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텍스트가 생기는 거예요. 학교에 문학상 제도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응모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의외로 이공계열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이제 상을 받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작품을 쓴다고 해서 본인 전공에 도움이 되느냐, 논문 집필에 도움이 되느냐, 그런 게 전혀 아닌데 이 문학 작품을 이 이과생이 쓰고 있는 과정 중에 자기 얼굴을 봤는데 자기 얼굴이 제일 행복한 얼굴이었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뭔가 머리를 탁 맞은 것 같았어요. 어떤 이야기가, 한 서사가, 하나의 글 전체가 통으로 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중심이 아닌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존감이 올라가죠. 어디가 제일 예뻐요? 본인 얼굴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나는 오른쪽 누나를 좋아하거든요. 우리 아들이 내 눈을 보더니 이 홍채 주변에 이렇게 그게 조리개가 줄어들고 이렇게 커지고 하는 거를 애가 빛을 비추면서 막 보더니 거기 폭포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적었죠. 엄마 눈 속에는 폭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준 걸 적어놨어요. 나는 그 얘기를 들은 이후로 그 아이가 들여다봤던 프레쉬로 비춰봤던 내 오른쪽 눈을 제일 내가 좋아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글을 쓰게 되면요. 아, 나는 내 몸의 뭐 어떤 부위 중에서도 이걸 제일 좋아해라고 하면 특히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공부하게 돼요. 나를 연구하게 되고 나에 대한 전공자가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돌봄의 세계가 돼요. 내가 나를 이해하면서 내가 나를 치유하게 되는 과정 같아요. 어떤 사람하고 싸우거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리가 막 어떤 사건, 사고에 얽매이지 않아도 하루하루 스크래치는 나요. 내 스크래치를 내가 돌봐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사실은 일하려고 태어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어떤 시인이 말했어요. 나는 돈 벌려고 지구에 오지 않았어. 나는 일하려고 지구에 오진 않았어. 사실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강박적으로 공부를 했고 강박적으로 일을 했고 성과 중심 사회에서 성과를 내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 남들이 평론을 1개를 썼어. 그럼 난 2개 써야지. 남들이 논문을 1편 썼어. 그럼 난 2편 써야지. 더 올라가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것도 다 글쓰기예요. 문서도 글쓰기였고 업무로서의 글쓰기도 글쓰기였는데 이런 글쓰기는 질주로서의 글쓰기였던 것 같아요. 나를 태우면서 소비하면서 하는 글쓰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질주의 글쓰기를 27, 6살 때부터 계속 업무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얻은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나를 쓰기만 했구나. 내가 나를 사용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도 나한테 좀 잘해주고 나를 채워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산책의 글쓰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질주의 반대말은 산책이다라고 제가 혼자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못해야 내가 더 잘하는 거고, 제가 공부를 잘하면 나는 못해지는 거고. 그런데 절대평가의 영역이 조금은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나를 절대적으로 평가하고 싶어요. 근데 누구도 그걸 잘 도와주지 않아서 흔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글쓰기가 나를 위한 글쓰기로 에세이라고 하는 가장 쉬운 어떤 장르를 말씀드릴 건데 제가 나무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게 되면 그 나무 한 그루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솟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작고 소중한 어떤 스튜디오 같은 곳에 나무가 하나 이렇게 솟아오르는 걸 느껴요. 내가 내 살던 집에 대해서 쓰면요. 내 마음속에 내 집이 하나 이렇게 창조가 돼요. 내가 타고 지내던 그네에 대해서 쓰면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그네가 생겨요. 저는 그걸 가끔 이렇게 내려다보면 마치 지브리 스튜디오의 미니어처 이렇게 세계관이 생긴 것처럼 하나하나 완성돼가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희미했던 게 내 마음속에 나만의 세계관이 조금씩 조금씩 마을이 구축돼가는 즐거움이 느끼거든요. 나는 이런 나무를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유년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추억이 있는 사람이야. 이 증거가 쌓이면 절대적으로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공표하거나 어디 발표하거나 이렇게 보여주지 않아도 쌓여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돌아보고 인정하고 가치 평가하는 할 수 있다. 저는 저한테 좋지 않았으면 남들한테 추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글 쓰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거든요. 문학을 하는, 그리고 창작을 하는 걸 너무너무 중요시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내가 글을 잘 못 쓰는 것은 되게 가문의 수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은 시를 뚝딱뚝딱 써낸 아버지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하늘을 보고도 그냥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는 게 아버지가 굉장히 부러웠는데 나는 그거를 부러워하지 않기로 생각했어요.
그 대신 나만의 방식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글쓰기를 할 수 있다. 저는 타고난 어떤 천재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읽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약간 보통의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도 만들고 창작하는 기쁨은 있어요. 쓰고 싶지 않으시면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면 쓰시면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안 쓰신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특별히 나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글을 써야 너가 행복해질 거야 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너는 반드시 행복해져야 돼 라는 말씀도 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무사히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도 사람의 아주 좋은 덕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시면 되는데 저는 제가 쓰면 참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안 썼었거든요. 안 쓰다가 나를 위한 글쓰기를 2020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딱 그때도 지금처럼 봄이었어요.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다. 저는 쓰는 것 자체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쓴 거를 못 놔도 읽어보는 게 그렇게 좋아요. 우리 애들은요, 엄청 잘생기고 엄청 예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낫잖아요. 밤에 자는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어 보면 코도 납작하고 조금 얼굴도 좀 넙대디하고 그래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본인이 글 쓰고 아무도 없는 밤에 혼자 이렇게 쓰다듬어 보듯 읽어보세요. 그 글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부끄러우면서도 이뻐요. 창피하면서도 뿌듯해요. 안 보여주고 싶지만 누군가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느낌 아시죠?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몰래 써놓은 거 많은데 누군가 에세이 써봐. 갖고 와봐. 이렇게 했을 계기가 됐을 때 내심 좋았어요. 뭔가 타이밍이 왔어. 우주가 나보고 에세이를 쓰라고 해. 그래서 타이밍이었거든요. 이게 여러분한테도 그 타이밍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남이 내가 에세이 같이 쓰자고 했어. 한번 같이 써볼까? 근데 안 쓰셔도 괜찮아요. 네. 제가 에세이, 나를 위한 글쓰기 쓰는 첫 번째 스텝 알려드릴게요. 우선 쓰겠다 마음 먹으면요. 편안한 옷을 입고 걸으세요. 저희 아버지도 걷는 게 글 쓰는데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걸으면서 감각하고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세요. 그거를 들고 와서 저녁 때 그 느낌이 왜 좋았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되돌아서서 한번 써보세요. 느리게 걷거나 천천히 가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나무가 이렇게 생겼네. 바람 냄새를 맡았어. 봄이 오고 있어. 이거는 여름의 냄새야. 물 냄새가 나려고 그래. 비가 오려나 보다. 이런 감각이 살아있다는 걸 조금 느낄 수 있고요. 머물러 가는 어떤 돌멩이도 구경할 수 있어요. 이 돌은 마치 메비둘기가 납작 엎드린 것처럼 생겼네. 저 돌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뭔가 서 있는 것처럼 생겼네.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걸으세요. 과거에서 끄집어내지 않아도 오늘 내가 겪고 경험하고 보고 느끼는 것들을 글로 쓰면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두 번째 스텝은 읽으시면서 읽는 게 중요해요. 읽는 거는 늘 영감의 원천이 돼요. 읽는 게 귀찮으세요? 드라마를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타나면 멈춤 버튼을 누르시고 대사를 옮겨 넣으세요. 폭삭 속았수다 보시면 혼자 가면 못 가는데 해녀들 같이 가면 갈 수 있어. 살면 사라진다. 너무 힘든 날에는 이불이라도 밟아라. 이런 대사 있었거든요. 멈춤해놓고 적으세요. 그리고 그 말에 댓글을 다시는 거예요. 유명한 책들의 첫 문장에 주목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유은실 작가의 순례주택이라는 소설에 보면 어른이라는 건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야 라고 써 있어요. 그 말에 댓글을 다세요. 내가 알고 있는 어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혼자 살려고 이렇게 혼자 애썼어.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어. 그건 우리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언니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써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댓글 달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주석 달기로서의 글쓰기.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3개 써보세요. 싫어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계절, 내가 좋아하는 행동, 내가 좋아하는 공간, 내가 좋아하는 시간이나 사람, 색깔도 괜찮아요. 그거를 곰곰이 생각 안 해보면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좋아하는 거 3개를 찾아나가면서 저를 조금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싫어하는 걸 3개 쓰세요. 싫어하는 걸 찾다 보면은요, 나를 조금 더 어루만지게 돼요. 그 싫어했던 기억은 좋지 않은 기억일 거거든요. 체했던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안 돌아보고 싶은 순간, 미운 사람, 싫은 사람에 대해서 원망도 괜찮아요. 분노와 슬픔도 괜찮아요. 그 3개를 쓰고 나면요, 나쁜 적하고 한 번쯤 싸워본 느낌이에요. 싸우고 나면 그 다음이 조금 덜 무서워요. 그 사람이, 그 존재가, 그 싫은 게 덜 무섭고 덜 싫어요. 그러면서 나하고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지죠. 내가 싫어하는 걸 많이 알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더 몰두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상담해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평범하고 나는 그냥 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도 써도 될까요? 이거는요, 권정생 선생님의 강아지똥에 나오는 강아지똥이 나도 쓸모가 있을까 민들레야?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쓸모가 있죠. 민들레한테는 강아지똥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강아지똥이고요, 민들레고요, 농부고요, 황소고요, 달구지구, 흙덩이에요. 다 쓸모가 있어요. 다 쓰임이 있고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걸 같이 시작하도록 합시다. 저도 제가 세상에 먼지 같은 존재여서 아무 쓰잘데기 없고 쓸모없고 가치 없는 인간일 것 같아서 괴로울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읽고 쓰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지면 읽고 쓰는 거를 붙들고 한 뼘 한 뼘 나가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어느 강연을 갔는데요. 강연석 저 오른쪽 끝에 어떤 한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느낌이 탁 왔어요. 나한테 하실 말씀이 있구나. 남들 아무도 없는 데서. 그분은 책을 쓰고 싶으시대요. 소설도 아니고 시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책. 누구에게도 검열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그런 글을 쓰고 싶은데 딱 2권만 만들어서 본인 보시고 나한테 보여주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을 너무너무 이해를 하겠는 거예요. 그 책이 마치 내 존재의 의미 같은 거죠. 가끔 우리가 나 왜 사냐 이런 생각 하실 때 있잖아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 하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남이네 너 뭐 했냐, 이 한심한 인간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는 머리를 감을 때 가끔 악소리를 질러요. 생각이 나는 거죠. 남이네 너 왜 수업 시간에 왜 그런 쪼크를 던졌어? 왜 그런 농담을 한 거야? 하면서 저 머리 감다가 가끔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분노에 이렇게 거품질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나는 지금 남이네라고 하는 내 인생의 책을 쓰고 있는 중이고 모든 책에는 주인공의 위기와 실수와 기승전결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머리를 덜 쥐어뜯어요. 어떤 사람의 한 목표가 남들 아무도 몰라도 나는 내 인생의 책을 쓰는 게 목표야. 저는 그 꿈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배웠어요. 나도 남한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도 돼. 내 인생을 담은 나의 책을 하나 쓰고 싶어.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한 챕터고 이 챕터에 흐린 날, 맑은 날, 우울한 날, 기쁜 날 모여서 나라는 책이 될 거니까. 오, 아니에요. 지금 아름다워서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아름답고 싶은 마음이 글을 쓰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시를 쓴다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야. 그거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쓰는 거고 다들 자기 울음 보따리를 한 짐씩 들고 다닌단다. 그 울음 보따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니?
그래서 나는 네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가볍게 살았으면 좋겠어. 사뿐사뿐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편견은 확실히 제가 없애드릴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름다워서 글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본인 상태가 되게 막 훌륭하신 분이고 인품이 그레이트하고 막 대단한 분이어서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잘 살고 싶고 아름답게 살고 싶어서 글을 쓰는 거예요. 나이 들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을 늘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아름답게 쓰고 싶다, 아름다운 뭔가를 나는 찾고 싶다, 그런 문장을 단 한 문장이라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저는 점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 글에 대해서 되게 평가받는다 혹은 어느 허들을 넘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대치를 확 낮추세요. 그러니까 우선 작고 짧은 글, 그냥 신변 잡기 글부터 시작하시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방을 하나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거든요. 이사를 가서 방을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는 고치야. 너는 나비가 되어서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6년 동안 그 말이 제 방 표였어요. 안 보이는 표. 이 방에 들어가면 여긴 고치야. 나는 나올 땐 나비가 되어 있을 거야. 저는 그래서 가끔 저만의 고치를 제가 스스로 만들어요. 카페에 가면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잖아요.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이렇게 이어폰을 껴요. 그리고 책이라든지 작은 수첩을 이렇게 딱 펼쳐놓고 있으면 그게 자기만의 작은 방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벤치에 앉아요. 벤치에 앉아서 내 두 무릎을 이렇게 책상 삼아서 뭔가를 펴요. 그리고 음악을 들어요. 혹은 새소리나 바람소리를 들어요. 사람이 별로 없으면 더 좋아요. 그러면 자기만의 방이 살짝 생겨요. 그렇게 사람이 없는 시간, 나만의 독립된 공간, 남들이 있어도 나만 홀로인 것 같은 상황을 만드시고 그 안에 고치처럼 쏙 들어가 앉으세요. 앉으시면 목표가 없어도 뭘 쓸까 이렇게 눈알을 굴리면 뭔가 하나가 뚝 떨어져 나와요. 쓰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고요. 쓰는 것 자체를 조금 좋아하게 돼요. 뭔가 쓴다는 것은 몸으로 하는 거여서 일종의 연습, 그 다음에 시간,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시작부터 한 문장, 두 문장 쓰기, 나만의 고치의 시간을 마련하기가 숙제예요. 두 번째는 대체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지금 발견한 내가 좋아하는 거. 지금부터 좋아해도 괜찮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써보시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쓸 게 너무 많아 행복한 분이에요. 네. 제가 2024년에 세바시 강연에 처음 서게 되었는데요. 맨 처음 강연장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면요. 밤하늘에 깜깜한지 아프리카 사막에 밤하늘에 별이 막 쏟아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앉아 계신 분들이 나는 너한테 무슨 얘기든 들을 준비가 돼 있어. 나한테 얼른 얘기를 해봐. 라고 반짝반짝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봐 이렇게 웃는 얼굴로 지켜봐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별들 밑에서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오셨던 규리님, 현정님, 달교님, 지원님, 명랑님, 민정님,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저한테는 진짜 너무 감사했던 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분한테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요. 저는 제가 울고 나서 조금 되게 창피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성인들은 다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우는 거 자체가 내가 나약하다는 증거 같아서 되게 부끄러워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본인도 똑같이 그렇게 잘 우신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앞에 나가서 우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우는 것을 보시고 큰 용기가 되셨대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동족이야. 나도 뻑하면 웃는데 저 사람도 뻑하면 우네? 그래서 우는 본인을 사랑하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어디 가서 눈물이 나도 그분 생각하면서 조금 힘을 얻고 있어요. 울어도 좋게 봐주시는 분이 계실 거야. 제가 혼자 강연한 것이 아니고 그때 오신 그분들이 강연을 잘하게 도와주신 거다라는 말씀,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